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많은 그림이 탁탁탁탁 지나갈 건데 지나가는 중에 내가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물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력도 한번 볼 겸. 그리고 우리 성경은요 요수아,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뭐 여러 성경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 우리 어떤 사람들은 왜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우느냐? 그거는요 전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자기가 누군가를 나타내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어떻게 보여주셨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지만은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이 국가의 역사에도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특별히 위대한 한 인물이 있었잖아요. 그 인물이 누구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20대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전도가 정치범을 다 전도를 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전도사로 불렸습니다. 이승만 전도사였어요. 우리 교회사적으로 확실합니다. 20대에 얼마나 뜨거운 성령을 받았는지 그 한성 감옥에서 떼굴떼굴 뒹굴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일할 거다. 우리 민족을 반드시 기독교 국가로 만들 것이다. 이 결심한 사람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써서 우리가 저 서양처럼 자유롭고 잘 사는 나라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냈잖아요. 많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저런 나라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부흥도 일으키고 나라를 새롭게 한 많은 역사들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배웠던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 만년의 반, 5천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회심하고 또 선교사들이 그 이승만 대통령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에 대부흥을 일으켜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부흥을 이루고 보통 서양은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대 2000년.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이승만 당시만 해도 기독교 역사가 100년도 되지 않는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그 나라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세워서 교회가 크게 그냥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선교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못 되어서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기적 같은 나라가 되었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어제 아래가 6.25였기 때문에 6.25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는 우리 기독교 자료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사진전을 했던 그것들을 정리를 한 것이고,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늘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이것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선진들의 이런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택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사진을 빠르게 150장을 보고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질문을 해서 알아맞추는 사람에게는 상품권을 드리고,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또 초청해서 또 막대 아이스크림을 내가 점심때 가서 내가 계산을 다 했는데 또 허락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내려가서 자, 여러분,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김일성이 일으켰죠. 그런데 어떤 얄궂은 사람들은 남한이 북침을 했다, 이런 주사파들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베게티오스라는 사람 말했죠.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평화가 없고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만이 평화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1950년대 저 유럽과 아시아가요, 보세요, 대부분이 공산주의가 되고 우리나라가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저 한쪽에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몇백 배 되는 땅 전부 다가 공산주의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고 저 끝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요, 김일성이가 계획을 하고 소련의 스탈린이 승인하고 중국의 마오쩌둥이 지원함으로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소련에 가서, 지금의 러시아요, 소련에 가서 이 전쟁을 할 거니까 우리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1949년도에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윌슨 라인. 그래서 대한민국을 미국이 방어하는 나라에서 제외했습니다. 제외하자마자 야, 드디어 에치선이죠. 에치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제 우리 미군이 도와주는 거기에서 제외하자 하고 에치선 라인을 끊자마자 드디어 미군이 떠나구나. 미군이 떠나면 전쟁이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바로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찾아가서 남침을 허락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이 러시아의 승인 아래 남침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용산 전쟁기념관에도 그대로 그 문서가 남아있고, 그래서 1950년도 6월 25일 날 주일날 새벽 4시에 북한이 기습 남침했는데, 주일날 이렇게 기습해가지고 안 망한 나라가 없어요. 일본이 진주만을 주일날 기습을 했죠. 그러나 원자폭탄 맞고 그래 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 병력이 보면은 군인은 10대 1이지만은 다른 무기들은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다 10대 1로 이렇게 차이 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남쪽이 북쪽을 쳐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공산군은 서울을 점령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 때에 이름을 알렸던 저 T-34 소련제 탱크를 몰고 오니까 저 탱크 앞에 소총 쏘아도 안 되고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점령하자마자 북한은 저렇게 국기를 세우고 또 인민재판을 열었습니다. 북한 공산군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민재판을 자행을 해가지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돌판녀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공산군이 피해오자 피난길에 오른 우리 사람들, 수원역에서 기차 타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북한 공산군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3일 만에 서울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 거침없이 한강 철도를 폭발을 시키라고 했는데 완전히 폭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저것을 임의적으로 복구해 가지고 전차로 남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자마자 이승만은, 물론 여기 오늘 여기에는 이승만의 대통령 많은 나오지 않고 일반 사람들의 거이지만은 이승만이 온 천지에 노력을 다해서 유엔군은, 유엔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엔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창설이 됐거든요. 유엔연합이 창설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군대를 파견한 것이 6.25 전쟁입니다. 그래서 6월 28일 군사적 제재를 통하여 평화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이 결의안을 채택할 때도 놀랍죠. 러시아가 참여했으면은 이 결의안이 통과 못했을 건데, 러시아 그 대사가 뭐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가 빵꾸가 났다, 어떤 사람은 배탈이 났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 그냥 결의안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서 유엔군이 유엔 창설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대한민국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견한 군대는요 16개국이 전투 부대를 참여시키고 5개국이 어로 지원 부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25 전쟁에 참여하도록 유엔에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25 참여한 이런 이제 회의도 나오고, 저기에 보면은 유엔군 군대를 파송한 나라가 16개국, 의무를 지원한 나라가 5개국, 전후 복구를 위한 지원국이 6개국, 그 다음에 물자 지원을 한 나라가 40개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의 유엔 국가들이 우리를 다 도와줬고,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들도 어로 지원이라든지 복구라든지 물자 지원 이런 데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한 달도 못 되어서 대한민국에 완전히 거의 90%가 점령이 되고 낙동강만 남게 되었습니다. 대전을 금방 점령을 해버렸죠. 그래서 한반도 끝에 낙동강 전선으로 내몰리게 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국토의 90%가 공산화로 들어가고 10%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저 제주도에서 오키나와로 저 일본으로 망명정부를 만들려고 했지만은 이승만은 반대하고 자기가 죽어도 한반도를 떠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이 낙동강에 와서 시찰을 하면서 어떻게 전쟁이 이길까라는 걸 하는 것을 하고, 메가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이 한반도에 쳐들어 내려온 우리 공산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메가더 장군은 굉장한 이승만 못지않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공산당들을 물리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시찰을 하고 있는데, 야간 전투를 마치고 주간에 지침을 하는 장병들, 북한 아이들은 주로 밤에 많이 쳐들어 내려왔죠. 낙동강을 전설하 방어하고 있는 유엔군들이 있는데, 6.25 전쟁에서 낙동강 전선에서 다시 이렇게 우리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겠다고 하는 가능성을 본 것이 다부동 전투입니다. 저 다부동 전투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들은요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여기서 지면은 전부 다 낙동강 물에 빠져서 남해 바다에 다 죽을 거다, 이렇게 해서 백병전은 물론이고 완전히 죽을 각오를 해서 적을 물리치게 되었는데, 특별히 백선엽 장군이라고 하는 30대 젊은 우리 장군은요 내가 후퇴하면은 나를 쏴라 그러면서 자기가 근총을 들고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아주 젊은 30대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용기를 내가지고 이런 이제 사람들로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나중에 저분은 참모총장도 되고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요 근래에 저 이상한 그 강북계 회장이라는 그 이상한 그 사람이 나와서 저 백선엽 저런 나라를 구한 사람을 완전히 죽일 놈으로 모시는 걸 보고 우리는 붕괴를 하고 그랬는데, 이 다부동 전투, 그래서 반격의 디딤돌이 된 다부동 전투는요
우리 6.25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고 수많은 국군들이 이익에서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다부동 전투에서 공산당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서 유엔군이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을 벌고, 그리고 이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의 파죽지처로 몰려들어왔던 이것들을 저지시키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에게 야 잘하면 한반도를 지킬 수 있겠다 하는 용기를 불어넣었던 전투가 다부동 전투였습니다. 이 다부동 전투, 이런 전투에는 전 국민도 다 동원됐죠. 지게부대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사람들은 저 산꼭대기에 어떤 차량도 못 올라갈 때에 50km, 60km 되는 저런 포탄이나 저런 것들을 처음에 지게로 치다 올려서 결국은 이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 학생들은 물론이고 어른들은 물론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정말 수고와 땀을 흘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음 후세대고 6.25를 모르는 세대지만은 정말 저런 후세 선진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를 해야 되고, 자, 이런 다부동 전투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시간을 끌게 되자 맥어더 장군은 인천에 상륙작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영화로 보셔도 알겠지만은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었습니다. 5,000분의 1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도 대통령부터 전부 다 안 된다 했는데 맥어더 장군은 기도하면서 반드시 인천 상륙작전 말고는 이길 길이 없다. 그러면서 저 원산, 저 동해안 원산에 특공대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맥어더가 원산에 상륙을 할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사람들이 속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맥어더가 동해안에 깊은 원산에 쳐들어올 거다, 이렇게 해서 막 원산에 모든 병력을 주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수많은 특공대들이 원산을 상륙작전을 할 거라고 하는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수많은 특공대들이 거기서 뛰어내렸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놓고 난 다음에 실제로 맥어더는 서해안에 와서 인천에 상륙작전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천을 알다시피 인천은요 간만의 차이가 10m입니다. 물이 쭉 빠지면 10m인데 10m가 빠지면은 갯벌이 10km, 20km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갯벌에서 작전을 하다가 물이 빠져버리면은 배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적에 노출되는 이런 위험한, 그래서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천 상륙작전이었지만은 결국은 기도로 이것을 승리하게 되고, 맥어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 때에 배 안에서 저렇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저기서 지금 사다리를 오르는 저 사람은 미 해병대죠. 발도로메 로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이제 소대장이 먼저 나가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다가 저분은 바로 수류탄이 떨어지는데 부하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류탄 위에 자기 몸을 얹어서 그날 바로 폭살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고의 훈장인 무공훈장을 받아서 명예훈장도 받았는데, 이렇게 미군 해병대가 저렇게 먼저 악기를 개척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군 중에서도 우리 미군 해병대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고 또 인정을 해야 되고, 많은 죽음을 무릅쓰고 인천을 통해서 서울을 나가서 이제 드디어 서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앙청에 빼앗겼던 인공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달고, 또 미군은 해병대 국기를 달고, 또 강경한 사람들은 그 꿀이 엎드려서 군종 목사님 아래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 미군들의 저런 모습들도 그 당시에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국군들도 해병대를 뒤따라서 입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과 맥어더 장군은 서울중앙청에서 열린 서울을 빼앗은 수복 기념식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천 상륙을 해서 완전히 허리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낙동강 전선에 있던 북한 군대는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급하게 후퇴를 하게 되고, 드디어 우리 남한 사람 군인들은 미 해병대와 함께 38선을 돌파를 해서 38선을 돌파했다는 그 국군 총사령관
김정근에게 건넸던 이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선을 건너고 난 다음에 국군 3사단이 유엔군 장병들과 함께 찍었던 그런 사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군 제11사단 화랑부대가 38선을 독립하고 있죠. 오랑캐 무찌르고 38선 뭐죠? 그런 게 있습니다. 평양도 탈환했네요. 평양을 탈환하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평양 탈환 기자회견과 연설을 지금 하고 있고, 이때에 김일성이는 놀래가지고 가족들을 먼저 중국으로 표전시켰다가 자기도 중국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체사상을 하는 사람은 뭐 이승만은 죽일 놈이고 김일성이 대단하다는데 김일성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퇴각하는 공산군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지식인들, 필요한 일꾼들을 전부 다 잡아가고 납치를 해가다가 모자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묻을 사이도 없이 그냥 다 죽였어요. 그냥 전부 다 죽여서 그냥 뭐 나치와 비슷하죠. 다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냥 퇴각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국군은 압록강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넘기고, 네, 압록강 물을 떠서 드디어 통일이 되는가 이래 했는데 김일성이가 급하게 마오쩌둥한테 요청을 해서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네. 저기 보면은 약속한 바와 같이 중국 인민군의 직접 출동이 절대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공군을 불러들였던, 늘 김일성이는 주체사상 외세를 갖다가 배기간다 그랬는데 자기야말로 러시아 군대, 소련 군대, 중국 군대를 다 끌어들였던 이 민족의 배반자고,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서 북한 땅으로 진입하는 저 중국 군대를 보게 되고, 김일성이가 중공군들을 접견하고 있고 북한에 파견된 중공군을 위한 위문 공연도 하고 있고, 이제 중공군의 개입으로 아군들은 어쩔 수 없이 인해 전술에 의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피난길에 오르는 저 사람들, 북한 주민들, 뭐 이고지고 다 그 추운 겨울에 아직 얼어붙기 직전에 대동강을 건너서 추운 겨울에 바지를 거지고 도망하고 남쪽으로 남하하고 있고, 대동강 철교를 폭발했는데 대동강 철교도 다 끊어지지 폭발됐지만 저게 위태위태하게 건너가고 있고, 저게 건너가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과, 또 피난같이 왔던 사람들이 그 철길에서 떨어지는 그 비명 소리를 잊을 수 없다는 그런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군이 저 북쪽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중공군을 만났습니다. 낭림 산맥이라고, 그 산맥에서 7,000명의 미군이 완전히 갇히게 되었습니다. 미군 3만 명이 올라갔는데 저 장진호 전투에서 총에 맞아서 얼어 죽어서 7,000명이 죽었죠. 세계 전투 가운데서 유명한 전투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은 잘 몰라도 미군 전투 역사에서는 어마어마한 실패의 전투로 기록되어 있는데, 영하 37도에 완전히 낭림 산맥에 갇혀서 양쪽에서 10배가 많은 중공군들이 총으로 쏘고 대포로 쏘는 그곳에서 후퇴를 하다가 그 계곡에서 7천여 명의 유엔군이 죽는 그런 참으로 비참한 그런 전쟁도 있었습니다. 저 장진호 저 북쪽에서 함흥을 거쳐서 흥남부두까지 철수를 해오는 저 골짜기에 중공군들이 매복을 해서 죽였는데, 고토리까지만 오면은 그래도 길이 열렸는데 저 고토리까지 오는 중에 7천여 명의 유엔군과 미군들이 전사를 하고 배고파서 죽고 얼어서 죽고 7천여 명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전사자들이 그 계곡을 빠져나오는데 저 계곡에서요, 중공군들이 양쪽에서 얼마나 했든지 이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은 세상에 어떤 전투, 이런 전투는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곳곳에 사람이 죽어 있지만은 어떤 누구도 묻어줄 수도 없고 참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미군 특별히 해병대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장진호 전투에서 후퇴하는 사람들의 사진들이 다음 장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히무라치는 눈 한겨울 가운데 영하 30도, 47도, 40도, 37도 가운데서 저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길가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고토리에서 흥남으로 내려옵니다. 흥남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가려고 흥남 부두에 모이는데 흥남 부두에 모였을 때에 그냥 군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 남한은 유엔군을 따라서 국군과 함께 피난민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광경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엔군을 따라서 피난 오는 광경들이 다음 사진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재산을 다 싣고 오지만 전재산 다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 철수하는 유엔군 수송선에 오르기 위해서 흥남항에 몰려든 수만 명의 북한 피난민들. 여러분 6.25 전쟁 때 남쪽으로 온 북한 주민이 300만 명입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되었습니다. 흥남항에 모인 피난민들은 탈 수 있는 배는 전부 다 타고 유엔군과 함께 9만 8천 명 이상의 피난민이 탈출을 했고 유엔군이 이들을 전부 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상 철수 작전으로 우리는 여러분 영국의 덩게레트라고 하는 그 작전이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포위가 돼가지고 덩게레트라고 하는 그 해안에 오도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선 모든 총동원을 시켜서 철수한 영화로 나온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그보다 더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그 대단한 사건이고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이렇게 그 흥남항에서 탈출을 못하면은 전부 다 중공과 북한군한테 총살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유엔군들은 포와 대포 탱크를 전부 다 버리고 사람들을 다 태워서 탈출을 하게 되고 이때에 나왔던 유명한 유행가가 있었죠. 유행가 가요였죠. 구시아라 검소나 흥남부두에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차다를 보았다. 검소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느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1월 4일 날 이후 나홀로 왔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가사대로 피눈물 흘리는 그런 것이고 이산가족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흥남 철수를 하면서 가장 유명하고 참 놀라운 사건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이 빅토리아호의 이 선장이 원래 12명이 사람을 태우는 화물선인데 이 화물선에 1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피난민을 태우고 도저히 불가능,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메르디스 빅토리아호에 1만 4천 명의 피난민들이 전부 다 타서 지금 남쪽으로 항해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전쟁 가운데서 저 추위 가운데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저 배 안에서 남쪽으로 그제까지 오면서 5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애가 태어날 때마다 김치 1, 김치 2 해서 이름이 김치 5까지 붙여지게 되었고 그래서 저기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김치 몇 명이 당성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또 김치 5가 이경필씨라고 하는 사람이 흥남철수작전 기념비 앞에서 찍은 사진도 나오고 있네요. 이것은요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죠. 메르디스 빅토리아호의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생명을 구출한 세계 기록으로 2004년도에 기네스북에 등재를 하게 되었고 이 선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 항해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 작은 배에 모두 태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을 헤쳐나갈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의 크리스마스 한국 해안의 황량하고 차가운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길을 잡고 계셨다는 건 명확하고 틀림없는 메시지가 제게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배로 14,000명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이제 수도자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께 자기 몸을 바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1월 4일 날 중공군이 넘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북한을 통일하고 했던 남한은 다시 유엔군과 국군은 후퇴를 하게 되고 그게 유명한 일사후퇴입니다. 중공군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서울 시민들도 다시 한번 피난 보따리 사서 다 떠납니다. 옛날에는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는 바람에 다 못 떠났거든요. 못 떠나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의 공산 치하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악랄한 공산당을 경험했는지 서울 시민들이 전부 다 보따리 사고 다 남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광경입니다. 1월 4일 날 그 이후로요 강릉이고 서울이고 안에 얼마나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피난 보따리를 달고 오는데 중공군은 드디어 서울을 점령해서 춤을 추고 있는 장면 사진도 나와 있고, 중공군이 들어오자 3개월 전과는 다르게 서울에요 사람 한 명도 안 돼. 다 도망 나갔어요. 중공이 북한군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살인하고 강간하고 죽이고 무지막지하게 인민재판을 테러하는 걸 보고 다 도망을 다 가서 남쪽으로 다 지금 또 후퇴를 하고 있는 광경이 있고 중공군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를 나쁜 놈으로 생각하지만은요 실제로 따지면 일제는 옛날에 이루고 가장 근래에 중공군의 개입이 아니었으면은 통일이 되었어요. 정말 우리는 일본도 중국도 이제는 뭐 원수도 아니고 서로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일제는 죽을 놈, 사실은 죽일 놈은 중공군인데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뭐 일제를 뭐하죠? 상품만 사는 걸 뭐죠? 불매 운동하자. 우리는요 조나 미오나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의 동맹입니다. 동맹으로서 잘 지내고 사는 게 우리 복인데 좌파들의 그런 논리에 넘어가서 일본을 미워하고 일제 뭐 유니클로도 안 산다 샀고 그럼 중국계를 안 사야지. 실제로는 안 그래요? 응? 중국이 더 그렇지. 이제는 중국도 일본도 없이 누구를 미워하고 불매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고,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는요 저 밑에 함양까지 37도선까지 우리가 다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중공군들은요 인구가 많아 나팔 불고 빵 오는 거예요. 줄을 서서 쳐들어옵니다. 줄을 서서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많이 오는지 중공군은요 총도 없어요. 앞 사람만 총이 있는 거야. 앞에 와서 죽으면 뒤 사람이 총 들고 또 오고 죽이면 또 뛰고 이래가지고 중공군은 10명의 총 하나도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납품을 보면은. 그런데 얼마나 인구가 떼거리로 오는지 그 인해 준수를 그래요. 죽여도 기간 동안 쏴도 오니까 질려가지고 우리가 후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 가운데도 이승만 대통령은 곳곳에서 찾아다니면서 전쟁 장진호 공세까지 47회, 정전 협상 일어나기 54회, 정전 협상 조차까지 68회, 정전을 협정하기까지 1953년까지 110회. 늘 이승만은 전쟁터에서 피난민들, 국군 장병들 만나서 연설해서 여러분 사라져가는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저 노후를 잃고 79세의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연설을 저렇게 많이 했어요. 영국이 독일의 공격을 받을 때 드골, 처칠 이런 사람들이 연설했지만은요 이승만 대통령 10분 1도 안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에 태어났으면요 알렉산더 같은 세계 영웅이 될 건데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에도 버림받고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을 만큼 참 억울한 일이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느 곳에서나 한 장 넘기시고 모이는 곳곳마다 저렇게 연설을 하면서 독려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쟁에서 휴전을 하게 됐는데요. 휴전을 빨리 할 수가 있는데 러시아의 스탈린이 미군이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는 그 틈새에 유럽을 장악을 하고 다른 데 전쟁을 일으키고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한반도의 정전 협상을 끝내지를 않았어요. 끝내지를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미군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집중하는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정전 협정을 하지 않고 끌면서 저렇게 우리 민족에게는 완전히 불안당이고 그런 사람이 스탈린이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휴전을 반대한다, 우리는 통일해야 된다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서울중앙청앞에도 나오고 부산에 있는 여고생들은 다 나와서 휴전을 반대한다, 우리는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시위를 베풀었는데 저 여학생들이 지금 80세 가까이 된 다 할매가 돼서 지금은 이빨도 다 빠지고 양로원에도 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미군이 그냥 38도선을 잘라버리고 철수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요, 미국의 대통령이 될 때에 대한민국의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조건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38도선에서 그냥 휴전을 하고 끝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은 일으키고 국제는 폐허됐는데 그냥 원 위치로 돌아가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로 안 된다. 우리나라가 여기서 전쟁을 끝내는 걸로 만족하게 되면은 전쟁 끝내는 것에도 우리는 승리했지만은 우리 민족은 안 된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큰 계획을 세우죠. 1953년 6월 18일 날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의 포로 중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27,000명의 포로들을 미군의 동의 없이 전격적으로 그냥 포로를 석방시켜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진 통일을 할 거다. 그러면서 만약에 북진 통일하고 전쟁을 다시 우리는 할 거다, 안 하려고 하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라,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하면은 미군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미국이 침략을 당하면 우리나라가 바로 파병하겠다, 이것을 증명하고 그 증거로 우리나라의 미군이 다 철수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이 남아있어라 하는 그런 조약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그 미국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너가 우리 뭘 도와줘. 그래서 미국은 절대로 반대했는데 이 반대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의 정세에 대한 연설을 하고 영어로도 연설을 하고 사람들 설득하고 반공포로들을 전부 다 석방시키고, 그래서 반공포로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저런 거 하고, 그래서 미군이요, 이야, 이 잘못하면은 이승만 저거는 하면 하는 사람인데 북진 통일한다고 하면은 놔둘 수도 없고 따라가면은 큰일 나겠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군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굴복을 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데, 자, 미국에서는 외무장관 델레스라고 하는 사람과 한국에서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미 방위 조약을 체결할 때 이승만이 뭐라 그런 줄 아닙니까? 우리의 후손들은 앞으로 누대에 걸쳐서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것은 앞에 나온 것처럼 새우와 고래가 맺은 조약이에요. 고래가 겁나가지고 새우하고 조약을 맺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제1호 박사고 그 당시 세계적으로도 갖기 어려웠던 국제학 박사였어요. 국제 정세를 보면서 강대국들이 아니면 우리가 해방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군비에만 쏟으면 반드시 우리는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 발전을 못 시키고 우리는 가난한 나라가 될 거다. 그래서 미군이 우리를 지켜준다면은 우리는 미군 때문에 안보에 안정을 얻고 그리고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승만이 마지막까지 우겨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려고 그랬는데 미국은 나중에는 이승만 대통령 없애버리려고 그랬죠. 작전까지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자기가 미군에게 제거되는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했던 60개국 이후보다 더 많은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신중국의 문턱에 올라온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여러분 만약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지 않았으면 북한이요 몇 번의 전쟁을 일으켰을 겁니다. 미군이 주둔 함에도 말미암아 북한 군들이 얼마나 간첩을 많이 보냈습니까? 이승복 어린애가 공산당은 싫어요 할 만큼 입을 찢어 죽이고요. 심지어 박정희가 있는 청와대까지 적의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그 박정희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죽이고, 두 사람 남았던 사람 중 한 사람 김신조,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런 거 이야기를 다 하고 김신조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죠.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번의 전쟁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런 전쟁 가운데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차관을 제공하고 회사를 세우고 우리나라 정권의 주식을 산 것은요 미군 때문입니다. 미군이 있는데 설마 김일성이 쳐들어내려오겠냐? 미군이 38선에 있는데 설마 오겠냐? 그래서 김일성이가 몇 번 이 전쟁을 하려고 그랬지만 중국과 러시아에서 미군이 있는데 안 된다. 미군이 있는 데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좌파 세력을 심어가지고 저 좌파들은요 노동운동을 하든지 환경운동을 하든지 모든 정교조 교육운동을 하든지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미군 철수 옛날부터 미군만 철수하면은 저 남한은 그냥 우리 북한이 먹을 수 있는데 미군 철수, 지금도 미군 철수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저 주사파들이나 저 동조 세력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민주노총부터 시작해서 정교조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미군 철수.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안 했으면요 여러분들 중에서 고아된 사람, 가부된 사람, 이미 죽은 사람, 오늘 예배도 못 드리고 예수도 못 믿고 죽은 사람 천지 삐까릴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믿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나라가 번영하게 된 것은 이 6.25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이 전쟁 가운데서도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던 이승만 대통령, 그의 애국심, 그 사람에게 달려 있었다. 그래서 저는 세종대왕보다도 이수신보다도 이승만 대통령이 한 10배 정도 위대한 사람이고,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요 저 이스라엘에 태어났으면 성경에요 다윗만큼 기록이 되어 있을 사람입니다.